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랑을 팔고 괴물이 되었나? 저는 그날 제 구두 끝에 닿았던 건 차가운 보도블록이 아니라 끈적한 선혈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고막을 찍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여자의 하얀 목덜미를 스치던 순간 제 손은 본능적으로 그 칼날을 막아세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는 왜 자신의 고결했던 삶을 단돈 몇 푼에 팔아넘겼을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 사랑을 팔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 처절하고 잔인한 복수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2026년의 서울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뒤덮인 무채색의 도시였습니다. 강남 외곽 재개발이 멈춘 듯한 낡은 아파트 단지의 공기는 늘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환풍기를 타고 넘어오는 이웃집의 생선 굽는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제 폐부 깊숙이 박히는 아침마다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에 얼룩진 곰팡이 모양을 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곰팡이는 마치 제 인생이 부식되어가는 속도를 보여주는 타이머 같았습니다. 한 칸 번져가는 그 검은 점들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아 눈을 감아버리기 일쑤였어요. 낡은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제 뼈마디를 파고들었고 저는 그 고통을 견디며 가장이라는 이름의 멍에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죠. 무역학을 전공하고 한때는 유망한 인재라 불렸지만 아들의 발병과 함께 제 커리어는 조각났습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입는 대신 저는 구인 구직 사이트의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출근을 대신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상하차 작업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무섭게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이력서는 수백 번 거절당했고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은 제 낡은 구두 끝에 머물다 떠나가곤 했습니다. 김태우 씨, 공백기가 너무 기네요. 아이가 아프다면서요?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심장 밑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간과 신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장기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매끄러운 부품이었습니다. 아내 지수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올리며 여보, 오늘 재원이 컨디션이 정말 좋아. 수치가 조금 올랐대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지수의 고통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고 입을 틀어막은 채 울던 그 억눌린 느낌. 약국 영수증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도록 움켜쥐던 그 뒷모습을 저는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지수의 손등은 거친 설거지물에 터져 있었고 눈가엔 제가 틔워주지 못한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저는 그 그늘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천천히 타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업자, 남편을 둔
아내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좁아져만 갔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은 늘 서글펐습니다. 할인 코너에서 온반쯤 시든 채소들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두부 한 모. 지수는 그것으로 마법처럼 찌개를 끓여냈지만 저는 그 맛에서 가난의 비릿한 쇠맛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심값을 아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물을 붓다가 창밖을 지나가는 화려한 수트 차림의 동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전공한 무역학은 거대한 선박과 환율의 흐름을 논하는 학문이었지만 정작 제 인생은 고작 몇천 원의 잔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원이는 백혈병이라는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맑게 웃어주던 아이였습니다. 무균실 안에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아빠, 나 나중에 운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묻던 아이. 그 작은 손으로 제 뺨을 감싸 안으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작은 생명의 불꽃만큼은 꺼뜨리지 않겠다고. 제 목숨을 깎아서라도 저 아이의 내일을 사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사명이었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멍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그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울 때마다 저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 영혼을 가져가도 좋으니 저 아이만은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고 세상은 오직 숫자와 돈으로만 저를 평가했습니다. 병실을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는 마치 죽음의 냄새처럼 제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옆 침대 아이가 떠나갈 때마다 저는 제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영원인 날이 더 많았습니다. 카드사는 매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그 소리를 피하기 위해 전화를 꺼두었습니다. 집주인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은 유독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던 아침이었습니다. 재원이의 정기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면접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구두 밑창이 다 닳아 보도블록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돌연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정적을 깨고 고막을 찢었습니다. 죽고 싶어. 이거나, 짐승아, 살려주세요.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한 여자의 머리채를 휘잡고 명품 가방을 뺏으려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릴 뿐 누구도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액정의 빛들이 마치 구경꾼들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촬영을 하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제 안에 내재된 아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폭발적인 분노로 치환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을까요? 실업자로 살며 쌓였던 모든 울분이 그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는 힘으로 응축되었습니다. 여자를 밀쳐내고 남자의 팔을 붙잡았을 때 제 팔뚝에는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새겨졌습니다. 흰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마치 제 인생의 초읽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괴한은 당황한 듯 가방을 버리고 도망쳤고,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제 젖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공포는 연기처럼 흐릿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호기심을 저는 그때 잊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연락처라도 주시죠. 제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서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에 굶주린 듯한 묘한 갈증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은 자의 눈빛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차분하고, 마치 자신이 설계한 덫에 걸린 먹잇감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피가 배어나오는 팔을 대충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조심해서 다니세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선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든 가방의 로고, 그 귀족적인 무게감은 제가 평생을 벌어도 닿을 수 없는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잔상처럼 남았지만, 저는 당장 오늘 오후에 결제해야 할 재원이의 항암제 비용이 더 급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 초라함이 제 팔의 상처보다 더 깊게 저를 찔렀습니다. 약국에 들러 가장 싼 밴드 하나를 사서 상처를 대충 가린 채 저는 다시 무거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했고, 저는 그 화려함의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이물질 같았어요. 제 상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난한 자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한 무역 회사의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항암 치료비는 이미 바닥났고, 집세 독촉장은 매일 아침 현관문에 저주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정장이 너무 낡아 어깨선이 맞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자 마지막 갑옷이었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간절하지만 기굴해 보이지 않게, 능력 있지만 순종적으로 보이도록 말입니다. 구두약조차 아까워 물티슈로 구두의 먼지를 닦으며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면접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들어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명패 뒤에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저를 바라보던 이는 바로 며칠 전 그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때 그 가방 아직도 갖고 계셨네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백서윤 사장. 그녀는 제 이력서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마치 제 영혼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든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압도적으로 화려했습니다.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이 우리 가족의 아파트 전셋값보다 비싸 보였죠. 그 공간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무역학 전공에 성실함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눈에 보여요. 제 옆에서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김 비서님. 그녀의 제안은 달콤한 독배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잔을 마시면 서서히 영혼이 녹아내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탐욕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에게 그녀는 신이 보내준 유일한 구원줄이었고, 저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노예가 되기로 한 맹세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그녀는 저를 운전석 대신 뒷자리에 앉혔습니다. 출퇴근하며 제 옆에서 배우세요. 많이 얻어가게 될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김 비서.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소유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로 가득 찼고 저는 그 향기에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의 흉터를 가만히 만지며 이건 내가 당신에게 준 영원한 결속의 징표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그것을 미소로 가장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제 뒤통수를 찔러댔습니다. 낙하산, 사장님의 새 장난감, 그런 모욕적인 단어들이 사무실 공기 중에 떠다녔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위해서라면 저들의 멸시 정도는 산소처럼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소한 취향을 외웠고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제 감정을 말살했습니다. 실업자였던 저에게 주어진 이 화려한 일터는 사실 거대한 감옥의 입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구두를 닦고 그녀가 마실 커피의 온도를 맞추며 제 존재 자체를 지워나갔습니다. 백 사장은 제 업무 역량보다 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잠이 안 오는데 펜트하우스로 와서 책 좀 읽어줄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자는 얼굴을 뒤로 한 채 어둠을 뚫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 서적을 낭독하는 제 목소리는 지참함으로 젖어 있었지만 백 사장은 그 목소리가 자장가라도 되는 양 눈을 감고 즐겼습니다. 태우 씨는 참 정직한 목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고른 거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정직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그녀는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 지수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사장님이 당신을 정말 좋게 봐주시나 봐요. 우리에게 큰 행운이 찾아온 걸 거예요. 이제 우리 재원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아내의 순수한 기도가 가슴을 후려팠습니다. 행운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저를 천천히 조여오는 교수형 밧줄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삼킬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백 사장의 집에서 그녀의 옷을 정리하고 그녀의 밤을 지키는 디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요. 제가 입은 비싼 수트의 소매 끝에 묻은 그녀의 향수 냄새를 지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처절한 선택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을 버린 이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합니다. 지금부터 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는 정말 아이를 위해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욕망에 굴복한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백 사장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밤중에 몸살이 났다며 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불러 죽을 끓이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색무취의 독가스처럼 제 폐를 녹였습니다. 실크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상사와 직원의 경계를 한참 넘어 있었습니다. 김 비서, 나 당신이 좋아. 당신의 그 비참한 결핍과 지독한 책임감. 내가 전부 사고 싶어. 당신의 가난까지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당신이 나 없이는 숨도 못 쉴 테니까. 그녀는 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심장 위에 놓았습니다. 그 박동은 기계처럼 차갑고 일정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병원비 녹촉 문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재원이가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아내의 절규였습니다. 백혈병 재발, 그리고 긴급 수술비와 집중치료비 3억. 그 숫자는 제 인생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 불안을 자극했고 의사의 입술은 무정한 기계처럼 절망적인 수치들만 내뱉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내 심장이라도 팔 거야. 재원이 이대로 못 보내. 라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고막을 뚫고 뇌하수체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구직 중이던 그 초라한 남자는 이제 영혼까지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백 사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백 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냉기를 퍼뜨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세요.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제 피부를 훑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명해요. 이제부터. 당신은 그 여자와 아이의 남편이 아니라 내 사람이야. 내 개가 되라면 개가 되고 내 그림자가 되라면 그림자가 되는 거야. 당신의 모든 시간, 모든 감정,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내가 소유하겠어. 거부하면 당신 아들의 수술 지원은 즉시 중단될 거예요. 당신 아들의 생명줄 지금 내가 쥐고 있다는 거 잊지 마요. 제 눈앞에 놓인 것은 각서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위반 시 모든 비용의 10배를 배상한다. 제 영혼을 3억이라는 가격표와 맞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일그러졌지만 재원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성을 배설하는 행위였습니다. 펜 끝에서 흐르는 잉크가 마치 제 혈관에서 빠져나가는 피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해외 지사 특수직 발령이라 속였습니다. 백 사장이 만들어준 치밀한 허위 발령장과 3억 원의 성급금, 지급 명세서를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그 서류를 몇 번이나 읽어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원이 살려줘서. 역시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내가 당신 믿고 버틴 보람이 있네. 지수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제 손은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이안해라는 말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밤, 저는 지수와의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고기를 구워 제 밥 위에 올려주었지만 저는 그 고기가 제 살점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 없었습니다. 백 사장의 펜트하우스로 정식으로 짐을 옮긴 첫날, 그녀는 제 지문과 안면 정보를 강제로 등록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금융 계좌는 내가 관리해요. 당신은 돈 걱정 할 필요 없어. 그게 내 방식이야. 그녀는 제 명의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했고 저는 아들의 치료비가 중단될까봐 침묵했습니다. 무역학을 전공한 제가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언젠가 대신 감옥에 보낼 소모품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대 곁에 서서 그녀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거나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꼭두각시 연극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저를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그녀의 비단 수트를 입고 미소 짓는 인형이 되어야 했죠. 백 사장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조차 체크했고 지수에게서 온 차단된 메시지들을 비웃으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당신 아내는 아직도 당신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이런 편지를 보내네. 재원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참 눈물겹네. 안 그래요? 저는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고 싶었지만 제 팔뚝의 흉터가 저를 억눌렀습니다. 그 상처는 그녀가 제 인생에 새긴 노예의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지수에게 가끔씩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재원이 치료 잘 받아. 그 짧은 문장들이 제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발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백 사장은 정관 수술 예약증을 제 가슴팍에 내밀었습니다. 네, 아이 외에는 당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 남는 걸 원치 않아. 당신은 오직 나만을 위한 씨앗이어야 해. 다른 누구의 배도 빌려주지 마요. 이게 내 조건이야. 저는 등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은 이미 3억이라는 돈과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저는 제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그녀의 정원에 놓인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치 기운이 퍼지며 의식이 흐릿해질 때 저는 재원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돌아온 밤, 백 사장은 제 상처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완벽한 내 사람이야. 하지만 수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백 사장이 환한 얼굴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태우 씨, 나 임신했어. 8주래 우리 아기가 찾아왔어. 신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임신 8주. 우리가 한 침대를 쓴 지는 고작 한 달. 4주가 조금 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논리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멈추어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 서린 환희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녀가 들고 있는 사진이 지독한 조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배에 갖다 댔습니다. 느껴져? 우리 아이의 심장 소리.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짓밟힌 자존심일까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남편의 희생이 사실은 타인에 의해 설계된 연극이었다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이 이 복수극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기야, 정말 임신 8주 맞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4주 전인데 신기하네요. 그녀는 제 도발에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이 사진 한 장이면 당신은 평생 내 곁을 못 떠나요. 내가 죽였다가 살려낸 내 아들처럼 말이야. 그녀의 그 차가운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제가 구해주었던 그날의 사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자작극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제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그 거리에서 그 피를 흘리던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가난이 고마워. 그 덕분에 당신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었으니까. 사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녀의 집착에 질려 덱 사장의 라이벌 회사인 골드 트레이딩 전략기획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무역 업무를 담당하며 그녀가 제 명의로 저지른 탈세와 기술 유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지요. 무역학 전공자로서 제가 가진 지식은 이제 그녀를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금융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 뒤 실제로는 그녀의 서버를 해킹하여 모든 디자금 흐름을 골드 트레이딩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그녀의 침대에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그녀를 파멸시킬 국리뿐이었습니다. 골드 트레이딩의 정보팀은 이미 지수에게 접근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실종 이후 백 사장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그들에게 픽업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낡은 노트북에서 백 사장의 회사 로고를 발견한 지수는 직접 본사를 찾아가 제 행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경비원들의 냉대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앉아 제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골드 트레이딩은 그런 지수를 백 사장을 무너뜨릴 정밀한 병기로 훈련시켰습니다. 아내 지수는 더 이상 순진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배신과 희생의 전말을 듣고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파괴한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끼를 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덱 사장의 보안 시스템을 강제로 무력화하고 들이닥친 소리였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초췌하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아내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백 사장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수야.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온 이름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여기는 사유지야. 백 사장의 고함은 공허했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서윤 사장.
당신이 태우 씨 명의로 빼돌린 15억, 그리고 기술 유출 정황들 태우 씨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골드 트레이딩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어. 당신이 준 그 3억? 그건 범죄 수익금으로 국가에 반환될 거야. 대신 골드 트레이딩에서 나에게 준 내부 제보 사례금 10억으로 우리 재원이 당신 도움 없이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 이제 당신의 그 가짜 임신극도 끝이야. 당신이 5년 전에 불임 판정받은 기록 여기 다 있어. 지수는 가방에서 백 사장의 의료 기록 원본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수는 백 사장의 뺨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찰나의 침묵 끝에 백 사장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백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우 씨,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준 그 모든 화려함이 우스웠어? 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휴대폰의 녹음기를 껐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게 아니야. 당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를 아빠인 내가 비참하게 다시 찾아온 거지. 자작극 비용으로 쓴 그 돈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며 갚아. 당신이 말한 결속의 대가가 이거야. 저는 그녀가 선물했던 고가의 시계를 풀어 그녀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 저는 차가운 담장 안에서 죗값을 치렀습니다. 횡령의 방조범이자 공범이었지만 자수와 결정적 증거 제시, 그리고 강압적인 계약 관계가 인정되어 형량은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안의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고독이었습니다. 수감 생활 내내 저는 재원이의 웃음소리를 기억해내려 했었지만 제 손에 묻은 피 냄새가 자꾸만 그 기억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참회했습니다. 제 희생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 믿었던 제 오만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출소하던 날 교도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제 텅 빈 가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수가 변호사를 통해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 봉투에선 그녀가 즐겨 쓰던 비누 향이 났지만 그 내용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지수의 서체는 예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건강해졌어. 이제 친구들과 축구도 해 하지만 우리에게 아빠는 죽은 사람이야. 당신의 희생이 고맙지만 그 과정에서 묻은 피는 닦이지 않아. 당신이 다른 여자의 침대에 누워 우리를 생각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매일 밤 죽이고 있어. 골드 트레이딩에서 받은 사례금으로 당신의 추징금은 해결했어. 하지만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재원이의 아빠였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속죄야.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펜트하우스의 야경 대신 습기 찬 고시원의 작은 창문을 봅니다. 좁은 강 안에서 저는 매일 밤 재원이의 사진을 보며 울다 잠이 듭니다.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선택이고
돈은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라는 것을 저는 지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웠습니다. 비록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가족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야 제 구두 끝에 닿는 보도블록이 차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의 각본이 아닌 제 발걸음으로 걷고 있으니까요. 가난하지만 떳떳한 이름 없는 노동자 김태우로서의 삶을 저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에서 펼쳐질 더 충격적인 복수극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